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2011년 크리스마스, 남극 로스해에서 러시아 어선이 조난됐는데요.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생존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포기했을 때 한국의 쇄빙선 아라오노가 나선 거예요. 과연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BBC 기자인 제가 직접 남극으로 가서 확인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야 벤틀리라고 합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전직 군사 특파원 출신이라 감정보다는 팩트를 중시하는 성격이죠. 그런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가을 런던 BBC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구조 실패 사례였어요. 극지에서 벌어지는 조난 사고들을 분석해서 왜 구조가 실패하는지를 다루려고 했죠. 자료를 찾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11년 남극에서 벌어진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우 구조작전 기사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하 50도 두꺼운 해빙, 통신 두절의 극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모두 포기했는데 한국만이 구조에 나섰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 쇄빙선? 진짜 가능한 일일까? 의심스러웠거든요. 동료 기자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나? 러시아나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남극 킹조지섬 기지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킹조지섬에 도착한 날이 2024년 11월이었어요. 남극의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현지 연구원 박동원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BBC에서 우리 아라오노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다고요? 정말 반갑네요. 박 박사가 저를 연구소 기록실로 안내했어요. 당시 구조작전을 지휘했던 김정호 선장님이 남긴 자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선장님은 2018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기록은 남아있죠. 그가 낡은 노트 한 권을 건네줬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선장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구조계획과 상황 보고서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이거였어요. 우린 기술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인다.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당시 기온은 영하 50도였고 두꺼운 빙하부로 접근조차 어려웠어요. 생존율은 5% 미만이라고 봤죠. 하지만 김 선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노트에는 상세한 항로와 구조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다음날 국제구조본부가 있는 킹조지섬 다국적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011년 당시 구조 검토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미국 해안경비대 출신 존 윌슨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 전문가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존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검토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그의 눈에는 그때의 무력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만약 우리 쇄빙선이 갇히기라도 하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으로 만난 건 러시아 북극연구소 출신 블라디미르 코발레프였습니다. 그는 더욱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동포들이었는데도 손을 쓸 수 없었어요. 블라디미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러시아가 극지 전문국가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른 선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독일 해양연구소의 한스 슈미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성공할 줄 전혀 몰랐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백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세빙선도 갓 만든 거였잖아요. 우리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한국도 조난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을 정도였어요.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만 다른 선택을 했을까?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무엇을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걸까? 그때 연구소 복도에서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BBC에서 오신 마야 벤틀리 기자님이세요? 그녀는 정수현 박사였어요. 김정호 선장의 딸이자 현재 극지연구소에서 일하는 해양학자였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수현 박사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바다에서는 국경이 없다고요. 우린 거기 누가 있건 끝까지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IMF 때도 남의 집 아이들이 굶는다며 라면을 사다 나누어 주셨거든요. 하물며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연구소 분석실에서 당시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 해양 데이터, 기상정보, 그리고 아라우노의 실제 항해 기록까지 모든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봐요. 박동원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아라우노는 12월 1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긴급 출발했어요. 당초 계획보다 이틀이나 앞당겨서요. 화면에는 아라우노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로 선택이에요. 박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남극해에는 여러 개의 항로가 있었는데 김 선장님은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하셨어요. 위성 자료를 보니 다른 경로들은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스였어요. 속도가 생명이었거든요. 당시 1등 항해사였던 이성규 씨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스파르타호 선원들의 생존 가능 시간을 계산해 보니 72시간이 한계였어요. 그래서 선장님이 최단 경로를 선택하신 거죠. 더 놀라운 건 기상 분석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박 박사가 기상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당시 남극해에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선장님은 그 틈을 노려서 항해하셨어요.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이건 절대 초보자의 항해가 아니었어요. 제가 중얼거렸더니 이성규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장님과 승무원들은 수년간 남극을 다니면서 얼음의 패턴을 몸으로 익혔어요. 어디서 얼음이 약하고 어느 시간대에 바람이 바뀌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속도 조절도 예술이었어요. 너무 빠르면 얼음에 부딪혀 손상되고 너무 느리면 시간을 놓쳐요. 이성규 씨가 설명했습니다. 선장님은 얼음 두께에 따라 속도를 계속 조절하셨어요. 1m 얼음에서는 3노트, 2m에서는 1.5노트 이런 식으로요. 의료팀 준비도 완벽했어요. 혹시 모를 부상자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로 태웠어요. 당시 선의였던 김대한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동상, 저체온증, 탈수 등 모든 응급 상황에 대비했죠. 수술용 장비까지 준비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제 다큐 내레이션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운 좋게 성공한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치밀한 계획과 경험 그리고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거든요. 이들을 우습게 봤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실제 구조된 러시아 선원들과의 인터뷰였어요.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당시 기관장 알렉세이 페트로프의 얼굴에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알렉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요.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렸고 펌프로 물을 빼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의 눈에 그때의 절망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수평선 저 끝에서 뭔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알렉세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했어요. 혹시 환상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더니 정말 배였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순간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알렉세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천사가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정말로요.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살았다. 살았다. 하면서요. 더 감동적인 건 구조 과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배에 올라왔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알렉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배의 손상 상태보다 사람을 먼저 살펴봤어요. 당시 갑판장이었던 이반 소콜로프도 증언했어요. 제 손이 동상으로 감각을 잃었는데 한국 의료진이 정말 정성스럽게 치료해줬어요. 마사지도 해주고 따뜻한 물에 담가주고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요. 요리사 드미트리 볼코프의 이야기는 더욱 따뜻했어요. 배가 고팠는데 한국 요리사가 뜨거운 수프를 끓여줬어요. 보르시가 아니라 한국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문제 없었어요.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다 통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들은 정말 우리를 구하려고 온 거였어요. 구조팀 내부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 승무원들이 러시아 선원들을 하나하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장면,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요리사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이들은 외국인을 구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국적이나 인종을 떠나서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였어요. 이성규 1등 항해사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국적이 뭐가 중요해요? 바다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인간이죠.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구조 직후에 닥쳤어요. 12월 27일 밤 갑작스럽게 빙하비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동원 박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기상이 급변하면서 주변 얼음들이 밀려와서 아라우노까지 갇힐 위험에 처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아라우노까지 갇히면 구조팀과 러시아 선원들 모두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이성규 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선장님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박 박사가 당시 김정호 선장이 남긴 음성 기록을 틀어줬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여기 아라운 작전 본부입니다. 김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재 빙하비 심해져서 우리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파르타우를 끌어내기 위해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나갈 때도 함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승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믿고 따라온 러시아 친구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함께 나갑시다. 정말 숨막히는 탈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스파르타우를 끌고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나가야 했어요. 이성규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라우노의 쇠빙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12시간 동안 계속 전진했어요. 당시 기관장 박철수 씨가 증언했습니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돌리면서 얼음을 깨고 나갔어요. 선체가 흔들리고 충격이 심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한때 아라우노가 얼음 사이에 완전히 끼었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선장님이 특수기법을 사용하셨어요. 선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얼음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였어요. 이성규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잘못하면 선체가 손상될 수도 있었거든요. 마침내 12월 28일 오후 6시 아라우노와 스파르타우가 안전한 해역에 도달했어요. 그 순간 모든 승무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알렉세이가 회상했습니다. 정말 살아났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BBC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이곳 남극에서 저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러시아 선원들을 안전한 곳에 인계한 후 김정호 선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다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구조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놀랐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각국 정상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전문가 한스 슈미트의 말이었어요.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기술력, 인간성, 판단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 북극연구소의 블라디미르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쇠빙 기술뿐만 아니라 구조에 대한 철학까지요. 미국의 존 윌슨도 앞으로 극지 구조작전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런던 본사에 긴급 송출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입니다. 한국은 기술만으로 이 일을 해낸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책임감으로 해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BBC 본부에서도 놀랐어요. 마야, 당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리포트하는 건 처음 보네요. 편집장이 말했죠. 이 이야기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요. 다큐 촬영을 마무리하며 아라우노 앞에서 마지막 장면을 찍었어요. 태극기가 남극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구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이 얼음의 대륙 한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운 인간애를 봤습니다.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정수연 박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세계에 알려져서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으로 아라우노가 새로운 임무를 위해 항해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다의 수호천사는 떠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요. 제 내레이션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 촬영팀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편집을 마치고 방송이 나갔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겠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러시아 시청자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스파르타우 선원이었어요. 한국 분들 덕분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숫자나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은 있지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